오늘은 내 딸이 내 명의로 2억 대출을 받고 사라진 날이다. 경찰서에 가서도 은행에 가서도 모두 내 책임이라고 했다. 내가 사인한 흔적이 남아있으니 법적으로는 내가 대출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 내 집에 와 있던 딸이 보험 서류라고 내밀었던 종이가 사실은 대출 서류였다는 사실을 나는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나는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다. 은행에서 매달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전화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다. 모르는 번호를 받으면 다 같은 목소리였다. 언제 돈 갚을 거냐? 연체 이자가 쌓이고 있다.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딸을 믿고 살았다. 딸이 이혼하고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어할 때 나는 가진 것 없는 노후 자금을 털어 딸을 도왔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뺏어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내 이름으로 된 빚이었다. 배신감이란 이런 것일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까지 몰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머릿속엔 오로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뿐이었다.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제대로 사인한 기억이 없는 건 아닐까? 스스로 의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내 기억력은 또렷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니 이건 분명히 딸의 계략이었다. 내 도장을 훔쳐 쓰고 내 주민등록증을 빌려갔던 날 이미 모든 게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그래도 딸 아니냐. 어미니까 내가 갚아야지.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친구에게도 말했지만 친구는 손사래를 쳤다.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도망가는 게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결국 은행 창구에 찾아갔다. 은행 직원은 내 손에 쥔 독촉장을 보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거 고객님 명에 맞습니다. 인감 도장도 본인 거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결국 내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피도 눈물도 없이 내게 빚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힘들어. 엄마밖에 없잖아. 라고 말하던 그 눈빛. 그 말에 속아 내 노후를 다 내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등을 돌리고 나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렸다. 그 배신감과 허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날도 새벽 3시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빚 독촉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려 담요를 움켜쥐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집도 내 삶도 내 노후도 모두 무너진다. 나는 그날 이후 은행 제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다. 안 그러면 나는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나이, 내 상황, 내 소득을 물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빚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과정을 밟으면 내 이름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앞으로 대출도 할 수 없고 통장도 마음대로 못 쓴다. 나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나 혼자 살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손주가 내 품에 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밤새 고민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나는 결국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찾아갔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내 차례가 되어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내 사정을 끝까지 듣고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주었다. 그는 연체 이자가 무섭게 불어나는 구조를 조용히 설명했다. 그는 상환 계획을 조정해주는 절차가 있고 소득이 적더라도 최저 생계비를 먼저 고려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금융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과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나는 창구 옆 게시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피해 예방 안내문이 색이 바랜 채 붙어 있었다. 도장과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문구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나는 이미 그 경고를 어긴 사람이었다. 나는 땅이 꺼지는 듯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다. 도장은 아직도 나무 상자에 고이 들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믿었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서류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문제의 대출 서류 날짜와 밀착되어 있었다. 내가 딸을 믿고 대리 발급을 허락한 그날이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무지한 협조자였다. 나는 다음날 경찰서에 갔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가능성을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형사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입증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인감과 서명, 지문,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류에 동의했다는 흔적이 있으면 형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피해 경위를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나는 은행 지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지점장은 계약서 사본을 출력해 주었다. 내 이름과 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서명이 어색했다. 획이 불안정하고 자주 쓰던 필압이 아니었다. 지점장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규정상 고객이 직접 서명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의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전산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 앞에 놓인 종이는 내 인생의 무게를 다르게 기울게 하는 종이었다. 나는 내 손을 떼어내듯 계약서에서 눈을 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서명 필체 감정과 당시 영상 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점장은 고객의 권리는 존중된다고 답했다. 그는 본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빨간색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다. 연체 2개월 경과에 따른 연락 요청이었다. 일정 기간 내 미납이 지속되면 기한에 이익이 상실된다고 적혀 있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다. 그 단어는 은행 용어였지만 내 삶에도 그대로 더 씌워졌다. 기한에 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액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식탁 위에 컵이 있었지만 물을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분노와 자책이 끌어올랐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딸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오래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조차 딸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망설였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나를 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복지관 상담실을 찾았다. 사회복지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몇 군데를 권했다. 그는 법률구조 기관 상담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무료 상담과 서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그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걷기를 권했다. 그는 정신건강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와 법률, 금융 문제는 각각 별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라고 정리했다.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나는 이 길 끝 어딘가에 해결의 문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은행에서 온 문자에는 연체 이자가 추가됐다고 적혀 있었다. 통장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는 손주에게 사주려던 작은 선물을 장바구니에서 빼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포기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종이를 펼쳤다. 지난 몇 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인쇄해 날짜별로 정리했다. 딸에게 송금한 기록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내가 딸에게 보낸 돈은 내 의지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록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딸이 내 계좌에서 가져간 현금 인출 내역도 있었다. 나는 은행에 가서 CCTV 열람을 신청했다.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은 오래 걸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일주일 뒤 다시 경찰서에 갔다.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아 증빙 자료를 건넸다. 나는 딸이 내 인감과 신분증을 보관해 갔던 시점과 대출 서류가 작성된 날짜의 일치 여부를 설명했다.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각 사실관계를 차근히 확인했다. 그는 명의대여와 명의도용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그는 고의와 기망, 강요의 흔적이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인감 상자를 다시 잠갔다. 상자 위에 노끈을 2번 감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새겼다. 다시는 어떤 이유로도 이 상자를 타인에게 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다짐은 내 죄책감과 사랑의 경계에서 겨우 자리 잡은 약속이었다. 그날 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니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딸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연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박을 주려는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으며 의미 없는 위협을 남겼다. 나는 그 위협의 공허함을 알면서도 몸이 떨렸다. 위협은 현실을 흉내내는 거짓된 소음이었지만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나는 다음날 금융 민원 관련 기관의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나는 분쟁 조정 절차를 찾아 읽었다. 정리된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한 줄씩 천천히 읽었다. 내가 이해한 것을 노트에 적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고령, 고객 보호 원칙, 대출 모집인의 준수사항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 단어들이 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했다. 나는 연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미안해. 나 잠깐만 시간 줘. 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문장 끝에는 온점이 없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시간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책임은 지금부터 져야 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2손을 포개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집 천장은 오래된 형광등과 작은 금이 가 있는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단단하지 않은 천장이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나는 약속한 날짜에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갔다. 이번엔 소득증빙과 지출 내역을 들고 갔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폴더에 넣어 정리했다. 직원은 내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적정 상환액을 가늠했다. 그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결과는 심사 후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독촉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과정은 내 자존심을 꾸깃꾸깃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자존심을 지키려다
삶을 잃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창구 밖 대기석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본사 심사팀과 협의가 있다며 참석을 요청했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지점장과 심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계약 당시 설명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서명한 기록과 본인 확인 절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는 내 서명이 내 필체와 다르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나는 필적 감정을 요청했고 그들은 외부 기관 감정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나는 한 가지 더 요구했다. 나는 고령 고객에 대한 대면 설명과 확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열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제한적 열람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답은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나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형광등 불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내 사건이 형사와 민사가 얽힌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가족일 때 증거와 의도, 이익, 귀속, 사후 행동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감정적 분노와 법적 절차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를 밟을 때 건강을 먼저 지키라고 말했다. 그는 내 혈압을 물었고 나는 요즘 수치가 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상의해 스트레스 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긴 터널 속에서 작게 반짝이는 안전등 같았다. 나는 보건소에 들러 혈압을 쟀다.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 간호사는 식단과 약 복용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30분씩 걷기를 권하며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이어가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친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발목은 그날따라 유난히 뻐근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계약 당시 CCTV 일부가 확보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영상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는 숨을 참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성이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린 모습이 흐릿하게 포착되었다.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턱선과 눈썹의 각도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 딸의 얼굴이었다.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점장은 영상을 조심스럽게 멈추었다. 그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내가 대출자라고 말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내 마음속 분노와 슬픔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고 당겼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든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선은 나와 딸 사이의 경계였고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냉장고에서 오래된 반찬을 꺼내 싱크대에 버렸다. 내가 버리는 건 반찬이 아니라 지난 버릇이었다. 무작정 참아주고 떠안던 버릇이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작은 습관부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휴대폰에서 각종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금융 알림을 강화했다. 통장에 입출금 내역 알림을 추가했다. 작은 조치들이지만 마음에 작은 자물쇠를 몇 개 더 달아주는 기분이 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꺼풀을 감자 과거의 장면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딸이 어린 시절 내 옆에서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감각이 다시 손바닥에 남는 듯 했다. 바로 그 손이 지금 내 지갑을 비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겹쳐졌다. 그러나 나는 끝내 잠들어야 했다. 나는 내일의 나를 위해 눈을 감았다. 그 다음 주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 통지였다. 나는 봉투를 열어 한 줄씩 읽었다. 활자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 문서를 받는 순간부터 내 일상은 더 촉박해졌다. 연체가 길어지면 집에 설정된 담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58평생 집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보루였다. 나는 그 보루가 산산이 부서지는 상상을 단호히 밀어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사과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전 남편과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는 빚 독촉을 받았고 아이의 보육비가 밀렸고 월세가 연체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낮고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그 길로 서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나중에 알면 화를 내겠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자기 합리화와 절박함이 뒤섞인 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과와 설명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절차다. 나는 경찰서와 은행, 분쟁조정 창구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곧장 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나는 시간을 주되 조건을 붙였다. 날짜와 장소를 내가 정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나는 독자적으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내 말 끝에 딸은 낮게 대답했다. 알겠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딸의 얼굴은 수척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다. 그는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는 대출 모집인의 유혹과 압박을 자세히 밝혔다. 그는 내 도장을 보관했던 시점과 서류를 제출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속이려 했고 미뤄두면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말했다. 형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형사는 딸의 진술이 내 사건의 형사 부분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는 말을 아꼈다. 말을 꺼내면 서로를 찌를 것만 같았다.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울분을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말했다. 지금은 절차를 밟는 시간이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네가 감당할 몫과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몫을 구분해야 한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며칠 뒤 금융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조정 절차는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신용회복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나는 가계부를 다시 작성하고 지출 항목을 줄였다. 나는 케이블 TV 부가 채널을 해지하고 휴대폰 요금제를 낮추었다. 나는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절약 습관을 몸에 익혔다. 나는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덜어내고 염분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셨다. 나는 걷는 시간을 아침 햇빛이 비치는 시각으로 옮겼다. 나는 내 마음의 염증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어느 저녁 지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본사와 협의 끝에 임시 유예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단호한 말투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보류는 기회일 뿐 종결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딸은 아이를 데리고 잠시 내 집에 머물렀다. 손주는 내 무릎에 올라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작은 체온이 내 심장을 눌러왔다. 나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의 빚과 거짓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데워 주었다. 아이는 금세 잠들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내 마음속 선이 조금 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는 이 아이 앞에서 무력한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 딸이 내게 물었다. 엄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니? 나는 한참 생각한 뒤 말했다. 용서는 시간의 일이고 책임은 지금의 일이다. 나는 지금 책임을 묻는다. 용서는 그 뒤에 온다. 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누워 각자의 어둠을 보았다. 그 어둠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는 긴 다리를 놓아야 했다. 며칠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안내가 왔다. 내 소득과 지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상환안이 제시되었다. 이자 일부 감면과 상환기간 조정이 담긴 문서였다. 나는 안내서 끝부분의 작은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약속을 지키면 신용이 서서히 회복되며 중도 변제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성실 납부 시 추가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펜으로 서명란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이번 서명은 내가 알고 결정한 서명이었다. 나는 서명을 마치고 긴 숨을 뱉었다. 같은 날 금융 분쟁 조정 절차에서 첫 답변이 도착했다. 은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본인 확인과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첨부된 CCTV 장면과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추가 소명과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 나는 다시 자료를 모았다. 딸과 나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도장 보관 관련 메모, 복지관 상담 확인서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다. 자료를 모으는 일은 내 과거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일과 같았다. 아프고 번거롭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딸은 그 사이 불안정했다. 어떤 날은 함께 경찰서와 기관을 다니며 서류를 제출했고 어떤 날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느 밤 늦게 그는 문틈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을 유혹하고 협박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을 사주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명의를 쓰면 빨리 큰돈이 나온다고 말했고 일이 커지면 모르는 척하면 된다고 속였다고 말했다. 딸의 말은 내 가슴을 덧나게 했다. 나는 그 브로커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다. 딸은 이름과 전화번호, 만난 장소를 적어 내게 건넸다. 나는 그 종이를 고스란히 형사에게 전달했다. 다음 주 지점장이 다시 연락했다. 그는 내부 점검에서 일부 절차의 미흡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고객 응대 기록의 상세가 부족했고 대리 제출 서류 관리가 부정확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숨소리는 회사와 고객 사이의 틈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사람의 숨소리였다. 나는 분쟁 조정 답변서를 작성하며 내 요구를 명확히 했다. 나는 부실 절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이자, 조정과 비용 면제를 요청했다. 나는 나의 취약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나는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계정과 서비스에 고령자 보호 옵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 문장은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구조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 사이 건강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나는 걷기를 꾸준히 했고 식단을 조절했고 약을 제때 먹었다. 나는 매주 집안일을 일정표에 맞춰 분배했다. 나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맞으며 심호흡을 했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정리는 물건만의 일이 아니었다. 내 마음의 서랍도 함께 정리되었다. 빛과 분노와 죄책감이 들어있던 서랍이었다. 나는 그 서랍에 낙관과 경계라는 라벨을 붙였다. 낙관은 내가 나아가게 했고 경계는 내가 무너지지 않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문득 말했다. 엄마, 나 벌 받는 거 두렵지 않아. 다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을 대신하는 침묵을 선물했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벌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책임은 단단한 어른을 만든다. 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한숨은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 연락했다. 나는 딸과 함께 갔다. 우리는 사후 변제와 책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딸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경우 수입의 일정 비율을 상환에 보태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강제 집행력 있는 문서로의 전환 가능성도 상담했다. 직원은 법적 효력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상담과 병행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명을 했다. 이번에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기가 함께 있었다. 밤에 손주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종이가 많아졌어?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종이는 약속의 집이다. 우리는 지키겠다는 약속을 종이에 적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의 겨울을 조금 녹였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나는 온라인 영상으로 참석했다. 화면에는 위원과 은행 측, 그리고 나의 작은 창이 떠 있었다. 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은행은 내부 절차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나는 고령자로서의 취약성과 설명 의무 이행의 실제성, 대리 제출 관리상의 공백, CCTV와 필적 감정의 의미를 조리 있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원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자 상당 부분의 감면, 지연손해금의 대폭 축소, 상환계획의 장기 조정, 강제 절차의 중지, 내부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보고가 그 골자였다. 은행은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원은 기한을 두고 최종 답변을 요청했다. 회의는 짧지 않았지만 명료했다. 나는 화면이 꺼지자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숫자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숫자 속에는 내 존엄과 내 노후가 있었다. 나는 그 존엄이 숫자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붙잡았다. 며칠 뒤 은행의 최종 입장이 도착했다. 일부 조정안이 수용되었고 일부는 수정되었다. 결정문을 읽으며 나는 이 조정이 완벽한 정의는 아니어도 현실적인 해법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조정안을 수락했다. 동시에 신용회복 상환 계획도 발효되었다. 두 개의 절차가 맞물리며 내 삶은 비로소 넘어지지 않을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그 즈음 경찰 수사도 속도를 냈다. 브로커는 추적 대상이 되었고 관련자들이 조사 선상에 올랐다. 딸은 참고인으로 불려가 추가 진술을 했다. 나는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잘못은 명확했지만 책임의 층위는 단순하지 않았다. 딸의 선택과 브로커의 유혹, 은행의 빈틈과 나의 허술함이 한 사건에 얽혔다. 각 층위마다 다른 교훈이 숨어 있었다. 나는 집 안에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식탁을 새로 닦고 의자의 나사를 조였다. 오래된 청소기를 분해해 필터를 씻었다. 전등 커버를 떼어 먼지를 털었다. 이런 일은 돈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는 감각을 주었다. 나는 현관문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도장과 신분증은 금고에 보관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은 내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딸은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가까운 자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신청했다.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전에는 교육을, 오후에는 실습을 시작했다. 그는 퇴근길에 싼 채소를 사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칼질을 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실렸다. 그 소리는 사과의 언어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마음의 방어가 조금 낮아졌다. 그 낮아진 틈으로 희망이 들어왔다. 나는 재정 점검표를 만들었다. 고정비, 변동비, 비상자금 항목을 나눴다. 자동이체 일정을 달력에 표시했다. 입출금 알림을 꼼꼼히 설정했다. 작은 수입이라도 들어오면 먼저 저축통장에 일정 금액을 옮겼다. 남은 돈으로만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갔다. 나는 이 습관이 빚의 언덕을 넘는 작은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발걸음은 작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딸과 마주 앉아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 있다. 너는 나에게 잘못에 대한 빚이 있고 나는 너에게 오래 묵은 기대에 대한 빚이 있다. 우리는 각자 빚을 갚자. 딸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몫을 감당하겠다. 그 말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 말 뒤에는 행동이 따라왔다. 다음 날 그는 공증한 합의서 사본과 상환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였다. 냉장고 앞에 서서 우리는 둘이서 작은 도장을 찍었다. 그 도장은 이번에는 믿음의 도장이었다. 그해 가을 내 삶은 서서히 안정의 얼굴을 되찾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햇살은 느리게 부엌 창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혈압약을 챙겨 먹고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갔다. 단지 안 산책로를 2바퀴 돌며 나는 마음속 숫자를 새로 적었다. 남은 원금, 이번 달 상환액, 식비 예산, 공과금 예상치 같은 숫자였다. 숫자는 더 이상 나를 덮치는 벽이 아니었다. 숫자는 내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브로커가 검거되었고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딸은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더 불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노년층과 한부모, 경력 단절 여성, 이민자 등 취약한 사람들이 타깃이었다고 했다. 그는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에는 세상의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을 건넸다. 우리는 물을 마시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방향은 해결과 회복이었다. 분쟁 조정의 후속 조치가 이행되었다. 은행은 약속한 조정을 실행했다. 이자와 지연 손해금의 조정이 반영된 납부서가 새로 발행되었다. 나는 상환을 시작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심장이 조용히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그 움츠림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의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다. 돈이 빠져나가고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강하게 했다. 딸은 자활센터에서 첫 급여를 받았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는 그 일부를 내게 건넸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 붙은 합의서에 따라 별도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절차를 만든 뒤 절차를 지켰다. 절차는 감정의 폭풍이 다시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였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았다. 울타리가 감금이 아니라 보호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은행에서 초청 강연이 열렸다. 고령 고객을 위한 금융 안전 교육이었다. 지점장은 내게 참석을 권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갔다. 강연자는 도장 관리, 신분증 보관, 전자인증서와 모바일 알림의 중요성을 또렷이 말했다. 그는 가족이라도 서류는 읽고 서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를 사진으로 받아볼 때에도 원본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지 않은 단어로 중요한 말을 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노트 속 첫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경계를 포함한다. 라는 문장이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신용회복 상환이 3번째 달을 지났다. 매달 일정한 날에 자동이체가 나갔다. 은행 앱 화면에 파란색 체크 표시가 떴다. 체크 표시 하나가 내게는 작지 않은 승리였다. 그 표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촛불처럼 보였다. 나는 그 촛불 아래에서 따뜻한 국을 끓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조용히 떠먹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국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3가지 약속을 적었다. 첫째, 어떤 서류든 끝까지 읽고 모르는 용어는 반드시 확인한다는 약속이었다. 둘째, 모든 금융 계정의 이중 알림과 본인 확인 절차를 설정한다는 약속이었다. 셋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약속이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추상적 교훈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하루의 행동으로 연결된 계획이었다. 나는 계획을 달력에 옮겼다. 달력의 칸마다 작은 점들이 찍혔다. 그 점들은 길이 되었다. 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엄마, 내가 언젠가 완전히 갚고 나면 우리 셋이 여행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이라는 말이 먼 미래의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실천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열리는 문처럼 느껴졌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우리의 성실이었다. 우리는 열쇠를 깎는 중이었다. 칼날은 뭉툭해 보였지만 조금씩 맞춰졌다. 쇠가 서로 맞물릴 때 나는 작은 마찰음을 들었다. 그 소리는 나를 묘하게 안심시켰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또 바뀌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 경찰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다. 브로커와 관련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했다. 딸의 관여 부분은 수사 기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정의가 한 발짝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묵직하지만 선명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심장 박동을 조절했다. 은행에서는 내부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했다는 보고가 왔다. 대면 확인 절차를 보완했고 고령 고객에게는 추가 확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안내였다. 나는 그 안내를 읽으며 생각했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의 다음 피해를 막는 작은 벽돌이 되었다. 벽돌 하나로 집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벽돌이 없으면 어떤 집도 서지 못한다. 나는 내 벽돌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행위가 내 분노를 거둬들이는 의식이 되었다. 우리 집의 일상도 달라졌다. 딸은 월급이 나오면 합의서에 따라 상환 계좌로 일정 비율을 이체했다. 나는 내 상환을 제때 이행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그는 종이에 집을 그렸다. 네모난 몸체 위에 세모 지붕을 얹은 단순한 집이었다. 집 옆에는 나무가 있었다. 나무 옆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색연필로 우리를 색칠했다.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 옆에 붙였다. 그림 아래에 날짜를 적었다. 그 날짜는 우리 셋이 다시 손을 잡은 날짜였다. 나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재무 기초 교육을 수강했다. 강사는 지갑 속 현금보다 마음속 예산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이 적을수록 계획은 더 정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비상자금의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상담 창구와 전화번호를 안내하며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거듭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나는 강사에게 말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바로 실천하겠다. 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배움의 영수증처럼 느껴졌다. 우리 가족의 대화도 바뀌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숫자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우리는 감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계획을 말했다. 우리는 실패를 기록하고 개선을 따라 적었다. 우리는 서류를 함께 읽었고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함께 찾아봤다. 우리는 서명하기 전에 서로에게 확인했다. 이런 작은 절차들이 우리 사이에 오래된 오해를 치유했다. 절차는 정성을 닮았다. 정성은 관계를 강화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변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이 말은 고통을 지나온 사실의 선언이었다. 나는 주먹을 쥐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을 펼쳤다. 펼친 손바닥 위로 저녁 바람이 스쳤다. 바람은 내 송금을 따라 흘렀다. 송금은 내 인생의 지도였다. 지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 지도는 걸을 때마다 수정되었다. 나는 오늘도 한 줄을 그었다. 그 줄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새겼다. 증거를 모으는 습관, 제도를 활용하는 용기, 관계를 지키는 경계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나는 그것을 거창한 교훈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내일 아침의 루틴이라 불렀다. 눈을 뜨고 약을 먹고 창문을 열고 가계부를 적는 루틴이었다. 루틴이 쌓여 삶이 되었다. 삶이 쌓여 평안이 되었다. 평안이 쌓여 용서가 되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엄마, 나를 정말 용서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경계를 허물지 않는다. 딸은 눈물을 훔치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미소는 과장이 없었다. 우리의 미소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미소였다.